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페인 그럼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빨갛고 노래요. 그래서 오늘 저도 빨간 셔츠를 입고 왔고 이 빨간 셔츠에 여기 소가 그려져 있죠. 그리고 약간 이게 이제 바스키아라는 화가의 스타일을 갖다 모방해서 만든 티셔츠 같은데 이제 실제로 그 좀 이따 같이 볼 그 피카소의 게르니카랑 약간 비슷한 그 화풍을 가지고 있는 셔츠라서 오늘 일부러 이제 이걸 입고 왔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때 스페인은 낭만의 도시, 낭만의 나라, 열정의 나라. 그래서 기타 연주, 스페니쉬 기타, 뭐 플라멩코 굉장히 좋아하죠 한국인들이. 그 다음에 빠에야, 우리나라 볶음밥이랑 비슷한 맛이어서 또 한국인들 굉장히 좋아하고. 투는 이제 동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안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좀 차이가 있죠. 어쨌든 이런 이미지입니다. 자,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볼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플라멩코 음악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한이 있는 음악이라서 그렇거든요. 저 플라멩코를 들으면 정말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재미로, 그죠? 소를 잡는 나라. 재미로 소와 사투를 벌이는 것이 오락인 나라. 이 나라가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가 평탄했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그죠? 대체로 블러드 스포츠를 많이 즐기고 그 다음에 매운 음식을 먹고 유럽 기준으로는 우리가 볼 때 매운 음식은 아니지만 유럽 기준으로 상당히 매운 음식을 먹고 한 있는 음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랑 공통점이 많잖아요. 그것은 뭘 뜻하냐면은 이 나라의 역사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페인 역사의 그 어려움, 이 화려함 뒤에 감춰진 그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스페인 사람들이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어떤 예술적 형태로 승화시키는지, 이것이 오늘의 큰 주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스페인 하면 또 하나가 요즘 스페인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스페인 자체뿐이 아니라 남미 때문에 그렇죠. 남미는 항상 유럽인들은 지도를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지네를 가운데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반으로 자릅니다. 뭔가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자기네를 능가한 거에 대한 복수 같은 걸 갖다 지도를 통해서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지도에는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태평양을 따라서 쭉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죠? 바로 남미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남미 와인의 값이, 그죠? 유럽 와인의 값보다 상당히 저렴한 편이고, 남미에 요즘은 많이 또 놀러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남미에서 약간 스페인 어권 문화에 꽂힌 분들이 마추픽추를 가거나 뭐 이래가지고 스페인 어권 문화에 꽂힌 분들이 스페인어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스페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스페인 문화도 재밌더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주제가 이 스페인과 이 스페인어를 쓰는 나라들은 도대체 무슨 관계 때문에 저렇게 됐고, 지금은 얘네들이 어떤 다이나믹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유럽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명과 국명을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조선부터 쭉 한 군데에서 조선 민족이 정착해서 살았다라는 이제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어느 나라가 어떤 민족의 땅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게 아시아 사람들이 역사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독일 얘기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터키의 투르크족이 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라고 그랬죠? 1400년대 정도, 맞아요? 중세기 때부터요. 그러니까 1400년대 이전에는 그 땅을 터키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안 되죠. 터키라는 게 뭐예요? 투르크족이 사는 땅, 그래서 투르키야, 그죠? 그러니까 1400년 이전에는 그 나라가 터키가 아닙니다. 그래서 1200년대에 터키다 그러면 1200년대에 투르크족이 어디 살았는지를 봐야지 그 땅을 터키라고 부르는 건 역사적으로 정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유목을 했단 말이에요. 아주 최근까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럽 역사를 공부할 때 가장 한국인으로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국명과 지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국명과 지명, 그래가지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잉글랜드라는 단어는 앵글로족이 영국으로 이사를 온 다음에 잉글랜드가 되는 거죠. 그죠? 앵글족들의 땅이라는 거니까. 그 전에는 로마의 브리타니아 주였고, 만약에 이런 정치적인 거에 신경을 안 쓰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알비온이라고 하는 순수 지명을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한국에서 역사를 공부한 분들이 볼 땐 좀 까다롭고 좀 짜증나는 부분이지만 이걸 갖다가 이제 처음부터 좀 분리를 해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스페인은 지금 나라 이름이고요. 스페인이 위치하고 있는 그 반도 있죠? 그 반도의 이름이 뭐다? 이베리아 반도입니다. 아, 역사 공부 많이 해갖고 왔구만. 이 이베리아에서 자란 돼지고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베리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베리코가 이베리아 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해하기가 쉬워요. 요즘 이베리코 돼지가 한참 유행이고 저도 어제 저녁에 부모님이랑 같이 이베리코 돼지를 먹고 왔습니다. 오늘 강의하기 전에 스페인의 정신을 아예 몸으로 담아가지고 오기 때문에. 근데 이 이베리아 반도라는 곳이 사실은 그 굉장히 외진 곳이었어요. 로마 제국 이전 시절에는 굉장히 외진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역사와 유럽의 역사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럽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스페인은 유럽의 서부 개척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스페인의 역사와 미국 카우보이들의 스페인의 아까 그 문화, 뭐 플라멩코라든지 이런 것과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의 문화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원래 미국의 서부에 정착한 사람들이 멕시코 사람들이었고 미국이 그 땅을 뺏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척지를 갖다가 만들고 개척을 한다는 정신 자체가 유럽 안에서 구대륙 안에서는 스페인에서 가장 고조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콜럼버스를 보내서 아메리카 대륙에 갔었고 그것이 그 전통이 쭉 이어져 가지고 미국의 카우보이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척 정신, 우리가 파이어니어 정신이라고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개척 정신이 어디서 왔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는 스페인을 봐야 돼요. 그럼 스페인이 왜 개척지냐? 자, 우리가 서구 문명에 대해서 말할 때 서구 문명에 우리 그 4대 문명이죠. 세계 4대 문명 중에서 서구 문명에 속하는 두 개는 뭐죠? 그지? 메소포타미아하고 이집트 문명이에요. 여기서 제일 지금 역사적 지식의 수준이 이 친구가 가장 높은 거예요. 막 배웠기 때문에.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지도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문화의 원산지는 어디예요? 여기예요. 그죠? 여기가 지금 문화가 꼽히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유럽인들이 처음에 뉴욕이라든지 보스턴에 정착했다가 캘리포니아 쪽으로 밀고 나간 것처럼 유럽 역사도 기원전 700년대에서 기원전 200년대 사이의 역사는 뭐냐면은 여기서 뭔가를 배운 애들이 여기서 뭔가 이렇게 뭐 돈 세는 법을 배웠다든지 알파벳을 배웠다든지 한 애들이 이쪽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중간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뉴욕이 왜 돈을 벌었습니까? 유럽에 있는 돈이 그 프론티어로 전해지는 그 중간지였기 때문에 돈을 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역할을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500년대에 뉴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바로 여기에 있는 티레라는 도시입니다. 이 티레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페니키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유럽의 개척자들이에요. 페니키아인들은 세미틱 괜찮아.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페니키아인들은 자 이제 이 고대 시대에 두 개의 서구 사회를 지배하는 두 개의 거대한 민족 그룹이 있습니다. 북방에는 우리가 흔히 아리아계 또는 인도 유럽계라고 부르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어 라틴어의 선조 언어를 사용하던 문명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메소포타미아 민족의 주류를 이뤘던 유태인들, 아랍인들의 선조가 되는 그죠? 세마이트계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개 큰 약간 거대한 어떤 민족 그룹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민족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 개념은 아니고 비슷한 언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거나 같은 곳에서 파생된 언어를 사용하는 두 개의 그룹이 있었는데 우리 메소포타미아 그 문명의 처음에 주류를 이루고 있던 것은 세마이트 계열의 민족들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했을 때 페르시아는 인도 유럽 계열, 아리아 계열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스페인 역사를 갖다 스페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특히 스페인 우익들이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수천 년 동안의 세마이트 계열과 인도 유럽 계열의 사람들의 싸움에 스페인이 전선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스페인의 일부 사람들이 자기네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는 중간중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 티레에 정착을 처음에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세미트 계열의 한 민족인 페니키아라는 민족입니다. 이 민족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신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알파벳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알파벳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은 옛날 고대 이집트 문자나 옛날의 쐐기 문자는 상형 문자와 소리 문자의 중간입니다. 말하자면 지금의 한문 간자체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한문 번 자체는 조금 더 상형에 가깝고 간 자체는 비슷한 소리가 나는 건 다른 한문인데도 같은 한자로 쓰는 경우가 있죠. 이런 중간 단계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시리아 사람이 기본적인 장부를 정리하는 법을 배우려고 그러면 500개에서 1500개 정도의 글자를 알았어야 됩니다. 한문이랑 비슷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만 이 글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페니키아 사람들이 어떤 이노베이션을 하냐면 이 글자를 의미에서 떼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레프라고 하는 글자가 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였는데 그래가지고 소 머리처럼 생겼었어요. 이렇게. 얘네가 알레프라는 글자에서 레프를 떼버리고 그 다음에 저 글자를 갖다 그냥 아로 발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쓰다가 얘가 뒤집어져가지고 얘가 A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티레라는 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글자를 갖다 26개로 줄여버려요.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 새로운 글자를 가지고 유창하게 글씨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왜 글자를 갖다 줄였냐? 얘네들은 전통에 별로 관심이 없던 애들이에요. 뭐가 중요했냐? 상업 목록과 장부 정리가 가장 중요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용적인 게 최고였던 거예요.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같은 경우에는 글자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글자의 원래 모양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페니키아 사람들은 장부 정리하는 실용적인 글자를 썼기 때문에 글자가 적을수록 좋았어요. 그래서 이 티레 민족이 이 장부라는 걸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배를 만드는 새로운 기술을 발명했습니다. 그 배 가운데 부분을 갖다가 활처럼 휘게 만들어 가지고 립을 붙여 가지고 만드는 나중에 유럽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쓰게 되는 그 삼각형으로 이렇게 된 배를 갖다가 처음으로 페니키아 사람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 그 티레 사람들이 서양 문명의 원산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상품들이나 생각들이나 사람들을 갖다가 이 개척지로 여러 개척지로 옮겨주는 역할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됩니다. 자, 그래서 티레 그 유적지죠. 지금 티레 유적지는 원래는 이게 섬이었는데, 그죠? 원래 이제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섬이었지만 이 티레 유적지를 갖다 이제 프랑스 교과서에서 재건을 한 모습이고, 그 다음에 지금 티레는 중간에 물이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레바논 육지하고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티레가 이 정도 아직 지금까지 한 600년이 지났는데도 저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당시에는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 페니키아인들이 처음으로 서쪽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말하자면 제2본부를 짓거든요. 그게 지금 튀니지아의 튀니지아의 수도인 튀니스의 조금 남쪽에 있는 카르타고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라는 도시도 기록에 의하면 이제 기록을 중심으로 이제 그 재건을 한 역시 아까 보신 프랑스 교과서에서 나온 그림인데 이렇게 동그란 항구를 만들어 가지고 이 항구를 갖다가 마치 우리 지하 주차장처럼 배를 갖다가 대고 하역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하수구라든지 상수도 시설이 있었다든지 이런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인들이 여기까지 온 다음에 얘네들이 요 아까 말씀드린 페니키아 배입니다. 저 지금 그 돌 조각에 남아 있는 페니키아 배인데 저 앞쪽을 갖다가 쑥 올라오게 만든 다음에 가운데 립을 대 가지고 파도가 치면은 옛날 그 배들은 파도가 치면은 그 파도를 가로지르질 못했대요. 근데 이 배는 파도가 치면 파도를 타고 올라가서 스키처럼 쭉 내려오면서 파도 방향과 가로질러서 항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뚫고 갈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카르타고 사람들이 점점 더 이 개척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벌써 콜럼버스가 있기 전에 발톨레모 디아스 이런 유명한 스페인의 항해사가 있기 전에 이미 카르타고 출신 2명의 항해사가 있어요. 일부 스페인 사람들은 이 2명의 항해사의 정신이 스페인의 개척자들한테 그대로 옮겨왔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주관적 역사라고 말씀드렸어요. 페니키아하고 지금 스페인 사람들이랑 큰 관계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용기를 가르칠 때 우리의 선조들이었던 페니키아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가르치기도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명의 스페인에서 아직도 특히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아직도 영웅시되는 2명의 카르타고 항해사가 한 명의 이름은 히밀코고 한 명의 이름은 한노인데 히밀코라는 사람은 북쪽을 탐방한 사람이고 한노는 남쪽을 탐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히밀코의 루트는 카르타고에서 여기 가디어라고 그 당시에 페니키아 사람들이 부르던 항구를 갖다 찍고 쭉 스페인과 프랑스를 따라가지고 영국에 가서 영국에 있는 청동을 거래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서 페니키아 시대의 동정과 페니키아에 팔았던 청동을 채광했던 광산 같은 게 개발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 시대의 그 페니키아 사람들 보면은 이제 와가지고 글로벌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참 그 현대인들의 잘난 척이죠. 그죠? 세상은 항상 글로벌이었어요. 그죠? 지금 와가지고 갑자기 세계화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원래부터 사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영국과 카르타고를 잇는 그 항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한노라는 이 사람은 이 카르타고에서 내려가서 여기서 쭉 이 삥 돌아가지고 지금의 가봉 정도까지 갔다 왔다라고 그 페니키아 역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장을 합니다. 그죠? 이 시대의 역사는 항상 그 사람이 한 말과 실제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죠. 여기. 요 구멍이 카르타고 옆에 있었기 때문에 히밀커와 한노가 대양이라는 거를 알아낸 거예요. 그 전에 유럽인들의 가장 중요한 물은 지중해였죠. 그리고 지중해를 왜 지중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 세계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죠? 지중해가 가운데 있고 지중해 북쪽에 유럽이 있고 남쪽에 아프리카가 있고 오른쪽에 아시아가 있다. 이게 유럽 사람들의 지리관이었는데 요 구멍을 찾았단 말이에요. 카르타고 사람들이. 그죠? 요 구멍을 처음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그죠? 유럽 그 서구에서는 신화가 다 이렇게 교류가 됐거든요. 뭐 이렇게 교류가 됐는데 이때 그 페니키아 문명에서도 헤라클레스와 비슷한 굉장히 힘센 사람이 있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교역을 하다 보면은 헤라클레스 얘기가 이 사람 얘기가 되고 이 사람 얘기가 헤라클레스 얘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냐 하면은 어디를 가다가 물길이 막혀가지고 힘이 얼마나 센지 한쪽에를 유럽을 잡고 아프리카를 잡고 밀었더니 뜯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해협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리스인들이 그 전설을 가지고 그 인물이 헤라클레스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그 지브랄타 해협의 왼쪽과 오른쪽을 갖다 뭐라고 부르기 시작하냐면 헤라클레스의 기둥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걸 그 양쪽을 잡고 그 지형이 약간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걸 잡고 이렇게 밀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스페인 국기에 새겨져 있는 그 두 개의 기둥이 헤라클레스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통과해가지고 갈 때 여기 통과하기가 굉장히 위험하대요. 아무래도 물살이 엄청나게 세겠죠. 대양하고 큰 바다가 이어지는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면 한번 쉬어가자라는 의미에서 여기 가디어라는 동네를 갖다가 카르타고 사람들이 계속 물자를 보내서 여기다 기지를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스페인의 첫 번째 도시입니다. 가디어가 오늘날의 발음을 그대로 거의 쓰고 있죠. 카디즈예요. 그래서 오늘날 관광지로 유명한 카디즈라는 동네가 아직도 존재합니다. 아직도 존재하고 이것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페니키아인들이 서양에서 도시 문화를 가지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죠? 그리스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리스인들은 이쪽까지 안 왔거든요, 아직. 근데 페니키아인들은 바다를 타고 오니까 빨리 오는 거예요. 쫙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페니키아 사람들이 카르타고를 세운 다음에 카르타고 옆에서 그 헤라클레스의 기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세운 가디어가 처음으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발명된 도시 문명을 갖다가 서방으로 갖다 심은 거기 때문에 이 카디즈라는 동네가 굉장히 오래된 동네고 그것보다 오래된 동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들은 지금은 다 역사 유적지예요. 근데 카디즈가 가장 오래된 동네는 뭐냐면 아직도 원래 가디르가 세워진 자리에 거의 3,000년 동안 끊기지 않고 사람이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가장 오래된 도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디즈는 오늘날에도 가면은 상당히 옛날 지중해 방식으로 아직도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